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종종 이런 착각을 한다. 미래는 언젠가 갑자기 찾아오는 운명 같은 사건으로 바뀐다고. 인생은 어느 순간 외부의 무언가가 들어와 흐름을 바꿔준다고. 삶은 내가 모르는 어떤 힘에 의해 조용히 움직인다고. 그러나 나폴레옹 힐은 이 오래된 믿음을 단 한 문장으로 뒤집었다. 미래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잠재의식이 조용히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는 인간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움직이고 있는 보이지 않는 기계, 그 조용한 작동 원리를 평생 연구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생각,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품고 있는 감정, 우리가 아무 말 없이 마음속에 저장해두는 이미지들이 결국 우리의 행동을 형성하고 그 행동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결국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미래의 기반이 된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사건이 인생을 바꾼다고 믿지만 힐은 말했다. 사건은 이미 잠재의식이 만들어낸 흐름 위에서 나타나는 결과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미래는 어느 날 갑자기 외부에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 꾸준히 만들어지고 조용히 빚어지고 아주 서서히 현실로 밀려오는 것이다. 잠재의식은 말이 없지만 절대 멈추지 않는다. 우리는 깨닫지 못해도 잠재의식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다음 선택을 구성하고 다음 감정을 준비하고 다음 행동의 방향을 정하고 있다. 그래서 힐은 경고했다. 잠재의식을 방치하는 것은 미래를 방치하는 것과 같다. 당신이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 당신이 삶을 해석하는 방식, 당신이 자신도 모르게 붙들고 있는 오래된 두려움과 믿음들,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당신의 인생을 조용히 안내하고 있다. 그리고 그 안내는 당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점점 더 깊어지고 점점 더 단단해지고 점점 더 현실의 형태를 띄어간다. 잠재의식은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것을 따라간다. 그래서 과거의 상처, 반복되는 걱정, 무의식적인 자기 축소가 잠재의식 속에 자리 잡아 있으면 미래 역시 그 익숙함을 되풀이하게 된다. 힐은 이것을 내면의 자동 항로라고 부르며 그 항로는 의도하지 않아도 인생을 계속 끌고 간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힐은 또 다른 진실을 전했다. 잠재의식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다시 설계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반복하는 생각이 바뀌면 잠재의식이 바뀌고 잠재의식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며 행동이 바뀌면 미래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흘러가기 시작한다. 이 변화는 요란하지 않다. 당신이 조용히 내면을 바라보는 순간, 감정의 파도에서 한 걸음 물러나는 순간, 자신을 조금 더 크게 상상하는 순간, 그 작은 움직임들이 잠재의식 속에 새로운 길을 만들고 이 길은 언젠가 당신의 새로운 미래가 되어 돌아온다. 힐은 말했다. 잠재의식을 바꾸는 순간 미래는 이미 절반 바뀐 것이다. 오늘 이 영상은 바로 그 구조, 그 원리, 그리고 그 조용한 변화의 힘을 밝혀낼 것이다. 미래는 우연이 아니다. 미래는 당신의 내면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가에 따라 이미 만들어지고 있다. 그 흐름을 바꾸는 힘은 언제나 당신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다. 나폴레옹 힐은 인간의 잠재의식을 하나의 강 흐름에 비유했다. 강물은 방향을 스스로 정하지 않는다. 단지 흘러들어오는 물길을 따라 흘러갈 뿐이다. 잠재의식도 마찬가지다. 잠재의식은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스스로 옳고 그름을 구별하지 않고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지 않는다. 그저 의식이 반복해서 흘려보내는 생각, 감정 이미지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진실이라고 오해한 채 그 방향으로 인간의 행동을 몰아간다. 힐이 강조한 핵심은 바로 이것이다. 잠재의식은 반복되는 생각을 운명으로 받아들인다. 즉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 떠올리는 문장들, 무의식적으로 되뇌는 두려움, 마음 깊이 저장된 오래된 기억과 감정들이 잠재의식에게는 하나의 명령으로 작동한다. 나는 부족해, 나는 항상 실패해, 나는 이 정도가 한계야, 이런 문장들이 반복될 때 잠재의식은 그것을 개인의 현실적 한계로 기록한다. 반대로 나는 성장 중이다, 나는 계속 나아간다, 나는 더 큰 존재로 확장된다는 문장들이 반복될 때 잠재의식은 그것을 새로운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행동을 그 방향으로 정렬한다. 이 과정은 조용하고 천천히 진행되며 거의 의식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하지만 이 조용한 반복이 결국 인생 전체를 형성한다.
잠재의식이 반복된 생각을 진실로 인식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잠재의식은 생존을 위해 설계된 구조이기 때문에 변화보다는 익숙함을 선호하며 새로움보다 반복을 안전하다고 느낀다. 그래서 반복되는 생각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안전한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외부 현실이 그 기준과 다를 때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조정해 기준에 맞추려고 한다. 이는 인간이 좋은 기회를 앞두고도 망설이거나 새로운 가능성이 눈앞에 있어도 뒤로 물러서는 이유다. 잠재의식이 오래된 패턴을 기준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벗어나는 행동이 나오면 즉시 불안이라는 감정을 일으켜 행동을 막아버린다. 힐은 이것을 잠재의식의 자동 방어 메커니즘이라고 불렀다. 즉, 인간은 능력이 부족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잠재의식이 익숙함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행동을 차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힐은 동시에 희망을 말했다. 잠재의식이 이렇게 강력한 이유는 동일한 구조가 성장에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잠재의식은 부정적 반복뿐 아니라 긍정적 반복도 진실로 받아들인다. 꾸준히 확장된 문장을 반복하면 잠재의식은 그 문장을 새로운 기준으로 채택하고 감정은 그 기준을 따라 안정되며 행동은 더 큰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지만 반복이 쌓일수록 내면은 서서히 재구성된다. 힐은 이를 내면의 재프로그래밍이라고 부르며 인간은 누구나 이 재프로그래밍을 통해 삶 전체의 항로를 다시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잠재의식이 무엇을 진실로 받아들이느냐가 인생을 결정한다. 그리고 그 진실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생각이 스스로 만들어낸다. 반복은 잠재의식의 언어이며 잠재의식의 언어는 결국 운명이 된다. 나폴레온 힐이 평생에 걸쳐 발견한 가장 중요한 원리는 인간은 외부의 조건으로 인해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구조로 인해 삶이 결정된다는 사실이었다. 힐은 이것을 내면 프로그래밍이라고 불렀고 이 프로그래밍이 어떤 방식으로 인간의 운명을 설계하는지 오랜 세월 연구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성공가들의 공통점을 한 가지로 압축했다. 그들은 잠재의식에 의도된 명령을 심는다. 다시 말해 성공한 사람들의 잠재의식은 우연이 아니라 설계된 구조 아래에서 작동한다. 그들은 감정이나 환경이 잠재의식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대신 반복적인 자기암시, 명확한 목표, 집중된 이미지, 감정을 동반한 확신을 통해 잠재의식이 따를 기준을 직접 만든다. 힐은 이 과정을 내면의 청사진을 새로 그리는 일이라고 표현했다. 인간은 결국 자신이 그려 넣은 청사진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이 원리의 핵심은 잠재의식은 논리가 아니라 감정이 실린 생각을 우선적으로 채택한다는 점이다. 힐은 잠재의식을 단순한 기억장치로 보지 않았다. 그는 잠재의식을 감정 기반의 명령체계로 보았다. 즉, 아무리 강력한 문장이라 해도 감정이 실리지 않으면 잠재의식은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진심에서 우러나는 확신, 공명하는 이미지, 감정을 흔드는 문장은 잠재의식에 즉시 각인된다. 그래서 힐은 단순한 긍정 문장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움직이는 자기암시를 하라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나는 성공할 것이다 보다 나는 이미 변화 중이다. 나는 지금 확장되고 있다 같은 문장이 잠재의식에 더 강한 영향을 준다. 이는 잠재의식이 미래 시제의 바람보다 현재 시제의 움직임을 더 진실로 느끼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핵심은 잠재의식은 모호함을 따르지 않고 명확한 이미지를 따른다는 사실이다. 힐은 목표가 모호하면 잠재의식도 모호하게 움직인다고 했다. 인간의 행동이 흐릿한 이유는 목표가 흐릿하기 때문이고 목표가 흐릿한 이유는 잠재의식에 각인된 이미지가 흐리기 때문이다. 성공가들은 모두 목표를 단순하고 명확하게 만든 뒤 그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상상하고 감정을 입힌다. 잠재의식은 그 명확한 이미지를 현실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할 기준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행동이 자연스럽게 그 방향으로 몰리고 감정이 그 기준에 맞게 정렬되며 결국 현실이 그 이미지에 맞춰 재구성된다. 힐은 이것을 잠재의식의 자동 실행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힐이 강조한 중요한 원리는 잠재의식은
현재의 자아 이미지와 행동을 일치시키려 한다는 점이다. 인간이 자신을 작은 사람으로 상상하면 잠재의식은 그 이미지에 맞는 행동만 허용한다. 반대로 자신을 확장된 존재로 상상하면 잠재의식은 점점 더 큰 행동을 추진한다. 그래서 힐은 성공의 시작은 자기 이미지의 확장이라고 했다. 잠재의식은 결국 자아 이미지에 충실한 집행자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힐의 내면 프로그래밍 원리는 단순하다. 반복, 감정, 이미지, 잠재의식, 행동, 운명이라는 흐름 속에서 인간은 언제든지 처음 2단계를 바꿈으로써 미래 전체를 다시 설계할 수 있다. 나폴레온 힐은 인간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능력 부족이나 기회의 부재 때문이 아니라 잠재의식 속에 오래전에 새겨진 오래된 명령들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명령들은 대부분 어린 시절, 실패의 순간, 누군가의 말, 혹은 반복된 좌절 속에서 조용히 심어졌고 우리가 성인이 된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행동과 감정을 통제하고 있다. 힐은 이를 보이지 않는 족쇄라고 불렀다. 이 족쇄는 의식적으로는 인식되지 않지만 잠재의식 깊은 곳에서 우리의 선택을 미세하게 조정하고 감정을 흔들며 새로운 행동을 막아선다. 첫 번째 오래된 명령은 나는 충분하지 않다. 라는 깊이 새겨진 자기 축소다. 이 문장은 언어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행동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기회를 앞에 두고 망설이거나 가능성이 보이는데도 스스로 물러나고 자신이 조금만 커지려고 해도 이상한 죄책감이나 불안이 올라오는 이유가 바로 이 명령 때문이다. 잠재의식은 나는 충분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오랫동안 기준으로 삼아왔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벗어난 행동을 감정적으로 차단한다. 힐은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오래된 명령 때문에 시도조차 못한다고 분석했다. 두 번째 오래된 명령은 안전하게 살아라보라는 제한적 생존 신호다. 어린 시절 상처나 반복된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은 잠재의식이 위험을 피하는 것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그래서 도전, 변화, 확장은 잠재의식의 위협으로 느껴지고 감정은 즉시 불안으로 반응해 행동을 가로막는다. 이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잠재의식이 과거의 패턴을 그대로 재생산하기 때문이다. 힐은 이것을 과거로부터 온 잘못된 보호 본능이라고 불렀다. 세 번째 오래된 명령은 타인의 기준을 따라라 본라는 무의식적 복종이다. 부모의 말, 사회의 기대, 주변의 평가가 잠재의식에 깊이 저장되어 있으면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타인이 허락하는 범위 안의 삶을 살게 된다. 이런 사람들은 큰 꿈을 꾸는 순간 설명하기 어려운 두려움을 느끼고 자신을 확장하려는 순간 이유 없이 죄책감을 느낀다. 힐은 이것을 타인의 목소리가 잠재의식의 주인이 된 상태라고 표현했다. 네 번째 오래된 명령은 과거를 반복하라. 는 잠재적 자동화다. 잠재의식은 익숙함을 안전으로 오해하기 때문에 과거의 패턴을 반복하는 것을 정상이라고 느낀다. 그래서 과거와 다른 선택을 하려는 순간 불안, 저항, 혼란이 올라온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이유는 성격 문제가 아니라 잠재의식이 과거의 패턴을 기준으로 미래를 설계하기 때문이다. 힐은 이를 무의식적 자기 재현이라고 불렀다. 마지막 오래된 명령은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자기 제안이다. 이것은 실패보다 더 조용하고 더 위험하다. 더 꿈꾸고 싶어도, 더 성장하고 싶어도, 더 멀리 가고 싶어도 잠재의식은 편안함을 유지하기 위해 확장을 막는다. 힐은 성공을 막는 진짜 장벽은 실패가 아니라 익숙함에 머물려는 잠재의식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우리를 멈추게 하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 잠재의식 속 오래된 명령들이다. 그러나 힐은 말했다. 명령은 바뀔 수 있다. 명령이 바뀌면 운명도 바뀐다. 나폴레온 힐은 수십 년 동안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하면서 특별한 능력이나 비범한 재능이 그들을 만든 것이 아니라 잠재의식의 작동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도 내면 깊숙이 들어가면 그들의 잠재의식에는 아주 뚜렷한 공통 패턴이 있었다. 힐은 이것을 확장된 잠재의식이라고 불렀다. 이들은 목표가 생기면 감정이 흔들리기 전에 잠재의식이 먼저 움직인다. 두려움이 오기 전에 행동이 앞서고
의심이 들어오기 전에 잠재의식이 이미 방향을 정해놓는다. 즉, 그들의 잠재의식은 감정의 기복에 휘둘리지 않고 목표 중심으로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크고 작은 장애물을 만나도 흐름이 끊기지 않는다. 첫 번째 특징은 그들은 잠재의식에 명확한 목표를 심어두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표를 생각 속에만 두고 잊어버리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목표를 반복하여 잠재의식의 기준으로 만든다. 그래서 행동이 자동적으로 그 목표를 따라 움직인다. 힐은 성공가들에게서 나는 반드시 해낼 것이다 라는 강력한 내면 명령을 발견했는데, 이는 단순히 의지나 결심이 아니라 잠재의식이 이미 선택을 마쳐버린 상태였다. 이들은 목표가 흔들리지 않는다. 목표가 감정이 아니라 잠재의식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특징은 감정의 방향이 아닌 의식의 방향을 따른다는 점이다. 성공하는 사람들도 불안하고 두렵고 흔들린다. 그러나 그들의 잠재의식은 감정보다 방향을 더 중요하게 받아들인다. 감정은 파도이고 방향은 항로다. 이들은 파도에 반응하지 않는다. 방향을 유지하려고 잠재의식이 스스로 조정한다. 그래서 그들의 감정은 나중에 따라오고 감정이 정렬되기 전에 행동이 먼저 움직인다. 힐은 이것을 목표 중심의 무의식적 추진력이라고 불렀다. 세 번째 특징은 실패를 잠재의식의 부정적 명령으로 저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힐이 성공가들의 공통점을 분석했을 때 놀라웠던 점은 그들이 실패를 겪는 빈도는 일반인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실패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달랐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실패를 나의 한계가 아니라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조정 과정으로 잠재의식에 저장했다. 잠재의식은 감정에 따라 사건을 해석하기 때문에 실패를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잠재의식은 즉시 축소 모드로 들어가고, 실패를 확장적으로 해석하면 잠재의식은 성장 모드로 들어간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실패 후 더 강해지는 이유는 잠재의식이 그 실패를 성장의 일부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네 번째 특징은 자기 이미지가 크고 넓다는 점이다. 잠재의식은 자기 이미지에 맞게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자신을 작은 사람으로 상상하면 행동은 늘 작을 수밖에 없고, 자신을 크게 상상하면 행동은 자연스럽게 확장된다. 힐은 성공가들의 잠재의식 속에는 나는 더 큰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이다 라는 깊은 확신이 새겨져 있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자기 이미지가 잠재의식의 기준이 되면 행동은 자동적으로 확장을 향해 움직이고, 감정은 그 확장을 따라 정렬되며 삶은 결국 그 이미지에 맞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다섯 번째 특징은 잠재의식이 가능성을 먼저 선택한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험을 먼저 보고 가능성을 나중에 본다.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들은 가능성을 먼저 보고 위험을 나중에 본다. 이 차이가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갈라놓는다. 잠재의식이 가능성을 기준으로 움직이면 선택이 넓어지고, 선택이 넓어지면 행동의 폭이 커지고, 행동의 폭이 커지면 인생의 문이 더 많이 열린다. 힐은 이것을 가능성 중심 사고라고 설명했다. 결국 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잠재의식 구조의 차이다. 잠재의식이 확장되어 있는 사람은 현실도 확장되고, 잠재의식이 축소된 사람은 현실도 축소된다. 힐은 말했다. 잠재의식이 먼저 움직이고 인생은 그 뒤를 따른다. 나폴론 힐은 잠재의식이 단순히 생각을 저장하는 저장고가 아니라 감정에 반응하는 살아있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는 잠재의식이 가장 강하게 움직일 때는 논리나 이성의 언어가 아니라 감정의 진동을 느꼈을 때라고 강조했다. 즉, 인간의 잠재의식은 단어보다 감정을 믿고, 문장보다 분위기를 저장하며, 논리적 이해보다 감정적 경험을 더 진실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힐은 자기 암시나 목표 설정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이 감정의 방향을 다루는 일이라고 말했다. 감정의 방향이 흐트러지면 잠재의식도 흐트러지고, 감정의 중심이 잡히면 잠재의식도 방향을 잡는다. 결국 감정은 잠재의식이 이해하는 가장 직접적인 언어다. 감정이 잠재의식의 언어라는 사실은 삶의 많은 현상을 설명한다. 왜 우리는 불안할 때 아무것도 잘 되지 않는가? 왜 두려움이 올라오면 현실이 빠르게 좁아지는가? 왜 마음이 무너질 때 일상적인 행동조차 힘들어지는가?
힐은 이 모든 것이 감정이 잠재의식에 지금은 위험하다, 움직이지 마라, 멈추는 것이 안전하다는 메시지를 보내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감정이 보내는 신호는 잠재의식에게 즉시 실행해야 할 명령처럼 전달된다. 그래서 감정이 흔들리면 선택이 흔들리고, 선택이 흔들리면 행동이 무너지며 결국 현실 자체가 불안정해진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는 이유는 생각이 아니라 감정이 잠재의식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내면에서 두려움, 불안, 혼란이 반복되면 잠재의식은 그 감정을 삶의 기준으로 오해하고 매일의 선택을 그 감정에 맞춰 만들기 시작한다. 그러나 감정이 잠재의식의 언어라는 사실은 또 다른 가능성을 연다. 긍정적 감정, 확장된 감정, 평온한 감정 역시 강력한 언어가 된다는 것이다. 자신에 대한 확신, 작은 성취에서 느끼는 기쁨, 조용한 안정감, 미래에 대한 잔잔한 기대 같은 감정들은 잠재의식에 이것이 너의 새로운 기준이다라고 속삭인다. 그러면 잠재의식은 그 기준을 바탕으로 행동을 재구성한다. 그래서 힐은 성공하는 사람들은 감정을 억압하는 대신 감정을 조율한다고 말했다. 그들은 감정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방향을 잡아 잠재의식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돕는다. 또한 힐은 감정이 동반되지 않은 목표는 잠재의식에 닿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무리 훌륭한 목표도 그 목표와 연결된 감정이 없다면 잠재의식은 그것을 의미 없는 정보로 받아들인다. 반대로 작은 목표라도 강한 감정과 연결되면 잠재의식은 즉시 반응하여 행동을 추진한다. 감정은 잠재의식의 문을 여는 열쇠이자 행동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원천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힐이 말한 가장 중요한 진실은 이것이다. 감정은 바꿀 수 있다. 감정이 바뀌면 잠재의식이 바뀐다. 잠재의식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내면의 감정 상태는 운명을 가두는 족쇄가 아니라 운명을 열 수 있는 문이다. 감정이 잠재의식의 언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감정의 희생자가 아니라 감정을 통해 삶을 조율하는 존재가 된다. 나폴레옹 힐은 인간이 가진 가장 강력한 능력 중 하나가 상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말에서 상상은 단순히 꿈꾸는 행위나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한 생각이 아니다. 힐에게 상상은 잠재의식이 따라가야 할 청사진, 즉 미래의 설계도였다. 그는 잠재의식이 복잡한 논리를 이해하지 못해도 이미지와 장면은 즉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상상은 잠재의식이 행동을 결정할 때 참고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정보다. 상상이 없다면 잠재의식은 과거의 기억에 의존해 현재를 반복할 뿐이고, 상상이 명확하면 잠재의식은 그 이미지가 현실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믿고 행동과 감정을 재구성하기 시작한다. 힐은 이것을 내면에서 미래를 먼저 살아보는 과정이라고 불렀다. 인간은 상상 속에서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실제 삶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행동하게 된다. 상상이 잠재의식의 청사진이 되는 이유는 단순하다. 잠재의식은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한다. 두려움을 상상하면 실제로 위험하지 않아도 심장이 뛰고 근육이 긴장한다. 반대로 성공하는 자신을 생생하게 그리면 현실이 바뀌지 않았어도 자신감이 차오르고 감정이 확장된다. 잠재의식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가가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얼마나 생생하게 느끼는가이다. 그래서 힐은 누구보다 상상의 힘을 강조했다. 그는 성공가들의 공통점으로 그들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를 마음속에서 수없이 연습한다는 점을 발견했다. 그들의 상상 속에서는 이미 목표가 이루어졌고 이미 새로운 삶을 살고 있으며 이미 확장된 자아가 존재했다. 잠재의식은 그 이미지를 현실보다 우선적으로 받아들였고 행동은 자연스럽게 그 이미지에 맞게 움직였다. 상상이 강력한 이유는 또 하나 있다. 상상은 감정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감정은 잠재의식의 언어다. 목표를 상상할 때 기쁨, 흥분, 확신, 평온 같은 감정이 함께 따라오면 잠재의식은 그 감정의 주파수를 기준으로 행동을 설계한다.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세워도 달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목표가 감정 없이 머리로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목표를 상상하며 진심으로 느끼는 순간 잠재의식은 그것을
지금 내가 향해야 할 실제 목적지로 인식한다. 힐은 이것을 감정이 흐르는 상상이라고 표현하며 이것이 잠재의식을 가장 빨리 재편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한 상상은 인간의 가능성의 범위를 넓힌다. 잠재의식은 자신이 상상할 수 없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 그래서 상상이 좁으면 행동도 좁아지고, 행동이 좁아지면 인생이 좁아진다. 하지만 상상이 넓어지면 잠재의식은 새로운 기준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행동은 이전보다 더 담대해지며 감정은 조용히 확장의 리듬을 따른다. 결국 상상은 단순히 미래를 떠올리는 활동이 아니라 미래를 가능하게 만드는 심리적 기반이다. 힐은 말했다. 상상은 인간이 가야 할 길을 내면에 먼저 그리는 것이다. 그 그림이 선명하면 잠재의식은 반드시 그 길을 향한다. 결론적으로 상상은 잠재의식의 청사진이며 청사진이 바뀌면 미래도 바뀐다. 상상은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이끌어가는 최초의 설계 단계다. 상상을 바꾸는 순간 잠재의식은 새로운 미래를 향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한다. 나폴레온 힐은 잠재의식을 바꾸는 과정이 거대한 결심이나 극적인 변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조용한 훈련들의 반복을 통해 서서히 형성된다고 말했다. 잠재의식은 빠른 충격보다 꾸준한 흐름에 반응하고 강렬한 외침보다 잔잔한 반복에 더 깊이 움직인다. 그래서 힐은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싶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몇 가지 훈련을 남겼다. 첫 번째 훈련은 고요한 정지의 시간, 즉 마음을 잠시 멈춰 세우는 의식적 침묵기다. 이 침묵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잠재의식의 문을 열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마음속 소음이 가라앉아야 새로운 생각이 들어올 틈이 생기고 감정이 조용해져야 잠재의식이 새로운 명령을 받아들일 수 있다. 힐은 하루 3분이라도 좋다고 했다. 중요한 것은 침묵의 길이가 아니라 지금 내면을 열고 있다는 그 작은 의식의 움직임이다. 이 순간이 반복되면 잠재의식은 점차 안정된 기초 위에서 작동하기 시작하며 이 기반은 재프로그래밍의 첫 출발점이 된다. 두 번째 훈련은 의식적 자기암시, 힐이 평생 강조했던 가장 강력한 내면 기술이다. 그는 자기암시를 단순한 긍정 문장으로 보지 않았다. 자기암시는 감정이 실린 명령이어야 한다. 나는 성공할 것이다 보다. 나는 지금 성장 중이다. 나는 더 큰 나로 확장되고 있다. 같은 현재형 명령이 잠재의식에 훨씬 강하게 작동한다. 왜냐하면 잠재의식은 미래를 상상하는 능력이 약하지만 지금 느껴지는 감정을 기준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자기암시는 반복될수록 잠재의식 안에 새로운 기준을 형성하고 이 기준이 삶 전체의 행동 구조를 바꾸기 시작한다. 힐은 자기암시를 통해 잠재의식이 새로운 나를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 번째 훈련은 감정 조절이 아닌 감정 관찰이다. 많은 사람들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밀어내려 하지만 이는 잠재의식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든다. 힐이 발견한 진실은 이렇다. 감정은 억누를수록 잠재의식 깊은 곳으로 내려가 명령처럼 굳는다. 그러나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바라보기만 해도 감정은 흐르기 시작하고 흐르는 감정은 잠재의식에 고착되지 않는다. 감정이 고요히 흘러가기 시작할 때 잠재의식은 명확한 상태를 되찾고 이때 새로운 프로그램이 가장 쉽게 들어간다. 네 번째 훈련은 내면 기록의 습관, 즉 글을 통해 잠재의식을 정렬하는 방식이다. 힐은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연구하면서 그들 모두가 자신의 생각, 감정, 목표, 자기암시를 기록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글로 적는 행위는 단순한 표현이 아니다. 글은 마음속에서 흐르는 생각을 고정된 형태로 바꿔주며 잠재의식은 이 고정된 형태를 더욱 강력한 명령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기록은 잠재의식을 안정시키고 내면 프로그램을 강화하며 혼란을 정리하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가 된다. 마지막 훈련은 상상의 반복, 즉 잠재의식이 따라가야 할 청사진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이다. 상상은 단 한 번 강렬하게 하는 것보다 자주 반복해서 익숙한 장면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잠재의식은 익숙함을 진실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상상이 익숙해지면 감정이 따라오고 감정이 따라오면 잠재의식은 그것을 실제 현실처럼 해석한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인생이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힐은 이것을 미래를 현재에 가져오는 훈련이라고 말했다. 미래를 상상 속에서 먼저 살아본 사람은 그 미래를 현실로 끌어오는 힘을 갖는다. 결국 잠재의식 재프로그래밍은 거대한 결심이 아니라 조용한 반복에서 시작된다. 조용한 훈련이 조용한 변화를 만들고 조용한 변화가 인생의 거대한 전환점을 만든다. 나폴레온 힐은 인간의 인생이 바뀌는 결정적 순간이 외부 사건이 아니라 내면이 조용히 재정렬되는 순간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실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고 내면이 나중에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구조가 먼저 바뀌고 그 진동이 서서히 외부 현실을 움직인다고 강조했다. 이 변화는 즉각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마치 계절이 바뀌기 전 공기의 온도가 아주 미묘하게 달라지는 것처럼 내면이 먼저 변하고 현실은 그 변화를 한 박자 늦게 반영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미 변화가 시작되었음에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러나 힐은 말했다. 내면의 방향이 달라지는 순간 현실은 이미 그 길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철학적 문장이 아니다. 인간의 감정 패턴, 생각의 흐름, 선택의 방식이 바뀌면 행동 구조 전체가 변하고 그 행동 구조가 현실의 작은 조각들을 재배열하기 시작한다. 결국 현실은 내면의 설계도를 따라 움직이는 거대한 구조물처럼 보인다. 내면이 바뀌면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은 감정의 반응 방식이다. 과거에는 쉽게 흔들렸던 상황에서 더 천천히 반응하게 되고 사소한 문제에도 밀려오던 불안이 점차 조용해진다. 이는 잠재의식이 새로운 기준에 적응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감정이 안정되면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과거에는 두려워서 피했던 선택들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보이고 예전에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행동이 어느 순간 가능한 일처럼 느껴진다. 이 순간이 바로 내면이 현실을 바꾸기 시작하는 첫 조용한 변화다. 사람들은 이것을 성장이라고 부르지만 힐은 이것을 내면 기준의 이동이라고 설명했다. 기준이 이동하면 감정이 달라지고 감정이 달라지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삶의 흐름 자체가 변한다. 또한 내면이 바뀌면 우리가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똑같은 사건이라도 과거에는 위협으로 느껴졌던 것이 이제는 배움의 기회처럼 보이고 과거에는 실패라고 느껴졌던 것이 이제는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조용한 조정처럼 이해된다. 힐은 해석이 바뀌는 순간 현실의 의미도 바뀐다고 했다. 의미가 바뀌면 감정이 움직이고 감정이 바뀌면 미래가 다른 길을 선택한다. 이 변화는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내면에서는 거대한 파동처럼 퍼져나가며 삶 전체의 구조를 천천히 재배치한다.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는 것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뜻이 아니라 잠재의식의 기준 자체가 확장되고 있다는 매우 중요한 신호다. 이 기준의 변화는 현실의 방향을 조용히 바꾼다. 무엇보다 내면이 바뀔 때 나타나는 가장 강력한 변화는 자기 이미지의 상승이다. 잠재의식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미지가 달라질 때 인간의 모든 행동은 그 이미지를 기준으로 재구성된다. 자신을 작게 바라보던 사람이 자신을 확장된 존재로 인식하는 순간 잠재의식은 그 이미지와 행동을 일치시키기 위해 새로운 선택을 유도한다. 이는 억지로 노력하거나 의지로 밀어붙이는 과정이 아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나는 이 정도 사람이야 라는 오래된 신념이 무너지고 나는 더 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새로운 확신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인생은 그 확신을 향해 스스로 길을 만든다. 힐은 이것을 내면이 먼저 움직이고 현실이 그 움직임을 따라오도록 만드는 힘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현실의 방향은 우연이나 외부 조건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구조에 따라 조용히 움직인다. 내면이 확장되면 현실도 확장되고 내면이 안정되면 현실도 안정되고 내면이 성장하면 현실도 따라 성장한다. 그리고 이 변화는 아주 조용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깊은 곳에서 시작된다. 내면이 바뀌면 현실은 반드시 바뀐다. 현실은 늘 내면의 그림자를 따라오기 때문이다. 나폴레온 힐은 인간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은 거대한 결심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들의 질이라고 말했다. 그는 성공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를 분석하면서 한 가지 명확한 결론에 도달했다. 잠재의식이 바뀌면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은 큰 행동이 아니라 작은 선택이다. 사람들은 인생이 변하려면 큰 도약, 극적인 전환, 커다란 계기가 필요하다고 믿지만 힐은 정반대의 진실을 발견했다. 내면이 재정렬되면 우리의 일상 속 가장 사소한 선택들이 달라지고 이 미세한 선택들이 쌓여 전혀 다른 방향의 미래를 만든다. 잠재의식이 강화되면 인간은 자신도 모르게 더 넓은 길을 선택하고 더 담대한 행동을 시도하며 더 큰 삶을 향해 자연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 움직임은 의식적으로는 잘 느껴지지 않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그때 그 작은 선택이 내 인생을 바꿨다는 깨달음을 남긴다. 잠재의식이 강화된 사람들은 첫 번째로 회피 대신 직면을 선택한다. 예전에는 두려움 때문에 피하던 상황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마주하게 된다. 이는 의지가 강해진 것이 아니라 잠재의식이 두려움을 위협이 아니라 확장 과정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감정은 여전히 두려움을 느끼지만 잠재의식은 흔들리지 않는다. 감정이 파도라면 잠재의식은 방향을 잡는 배의 무게추와 같다. 그래서 감정은 흔들려도 선택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작은 직면이 쌓이면 점점 더 큰 도전에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다. 두 번째 변화는 즉각적 편안함보다 장기적 의미를 선택하는 경향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잠재의식이 약할 때 인간은 감정의 즉각적 요구에 끌려다닌다. 쉬고 싶으면 쉬고 도망가고 싶으면 도망가고 멈추고 싶으면 멈춘다. 하지만 잠재의식이 강화되면 감정보다 방향이 우선된다. 그래서 지금 조금 불편하더라도 미래에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한다. 이런 선택들은 너무 작아서 주변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한다. 하지만 이 작은 선택 하나가 잠재의식에 나는 성장하는 사람이다 라는 확신을 더 깊이 심어주고 그 확신이 반복되면 인생 전체가 확장되는 방향으로 재배치된다. 세 번째 변화는 반응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잠재의식이 약할 때 인간은 감정에 즉각적으로 반응한다. 누군가의 말에 흔들리고 작은 스트레스에도 무너지고 불편한 상황만 와도 방향을 바꿔버린다. 그러나 잠재의식이 강화되면 반응 속도가 늦어진다. 감정이 올라와도 잠시 멈추고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이 짧은 멈춤이 선택의 질을 완전히 바꾼다. 힐은 이것을 의식과 잠재의식 사이에 생기는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이 공간이 생기는 순간부터 인간은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감정 위에서 움직이는 존재가 된다. 네 번째 변화는 미래 중심 사고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는다는 것이다. 잠재의식이 확장되면 인간은 눈앞의 상황보다 그 상황이 미래에 어떤 흐름을 만들지를 먼저 본다. 작은 선택 하나가 미래의 기반이 된다는 것을 잠재의식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작은 행동에도 책임이 실리고 사소한 습관에도 방향성이 담긴다. 이 미래 중심의 사고는 현실의 모든 것을 미래를 위한 재료로 재해석하게 만들고 이 재해석이 인생의 큰 변화로 이어진다. 결국 힐이 말한 핵심은 단순하다. 잠재의식이 바뀌면 작은 선택이 바뀌고 작은 선택이 바뀌면 인생의 방향이 바뀐다. 내면이 강화될수록 인생은 더 큰 흐름을 만들어내며 그 흐름은 결국 새로운 운명의 길로 이어진다. 나폴레옹 힐은 인간의 삶이 바뀌는 결정적 순간을 잠재의식이 새로운 기준을 받아들이는 순간이라고 말했다. 우리가 흔히 인생이 변했다고 느끼는 시점은 외부의 큰 사건 때문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이전에 이미 내면에서 조용한 전환이 일어났고 현실은 그 전환을 천천히 따라왔을 뿐이다. 힐은 이것을 내면의 선행 변화, 외부의 후행 변화라고 설명했다. 잠재의식 속 오래된 명령들이 무너지고 새로운 이미지가 자리 잡고 확장된 감정이 흐르고 자기인식이 넓어지는 순간 미래는 이미 방향을 바꾼다. 이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절대 되돌릴 수 없다. 왜냐하면 잠재의식이 한번 확장되면 다시 축소될 수 없기 때문이다. 힐은 이를 의식의 비가역성이라고 불렀다. 한번 넓어진 마음은 다시 좁아지지 않는다. 잠재의식을 다시 쓰는 순간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자기 이미지의 재탄생이다. 인간은 자신이 누구라고 믿는가에 따라 행동하고, 감정은 그 믿음에 맞게 반응하고, 선택은 그 믿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잠재의식 속에서 나는 더 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이미지가 자리 잡는 순간, 인간은 의식적으로 결정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확장을 향해 움직인다. 삶은 크고 작은 행동을 통해 그 이미지를 실현하려 하고, 주변 환경 역시 그 이미지에 맞게 재배열된다. 힐은 이것을 자기 이미지가 현실을 끌어당기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이 시작되는 순간 미래는 이미 바뀌기 시작한 것이다. 두 번째로 변화하는 것은 감정의 흐름이다. 잠재의식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받아들이면 과거에는 위협처럼 보이던 상황에서 더 이상 같은 두려움이 올라오지 않는다. 불안이 오더라도 그 감정이 오래 머물지 않고 흘러간다. 이는 잠재의식이 이제 이 방향이 안전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감정이 안정되면 일상의 결정은 더 명확해지고 행동은 더 일관되며 선택은 더 넓어진다. 감정이 안정된 인생은 외부의 소음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이 설정한 방향을 따라 조용히 나아간다. 힐은 인간이 감정을 다루기 시작할 때 비로소 인생이 자신을 따르기 시작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로 크게 달라지는 것은 현실의 구성 방식이다. 잠재의식이 바뀌면 인간은 예전보다 더 용기 있는 결정을 내리고 더 의미 있는 행동을 선택하며 더 큰 가능성이 보이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발을 내딛는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현실의 구조 자체가 변하기 시작한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기회가 보이고, 과거에는 막혀있던 문이 열리고, 예전에는 닫혀있던 가능성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다. 힐은 이것을 내면이 현실을 재구성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현실은 우연히 변하는 것이 아니라 잠재의식이 만들어낸 방향을 따라 의도적으로 재편된다. 마지막으로 힐이 강조한 진실은 이것이었다. 잠재의식을 다시 쓰는 순간 미래는 이미 결정된다. 인간이 어떤 미래를 살지는 능력이 아니라 내면의 기준으로 결정되고, 내면의 기준은 언제든지 재작성될 수 있다. 힐은 이것을 인간이 가진 가장 큰 자유이자 가장 큰 힘이라고 정의했다. 당신이 잠재의식을 다시 쓰는 그 순간 과거의 흐름은 멈추고 새로운 흐름이 시작된다. 이 흐름은 조용하지만 강력하다. 외부의 환경이 당신을 바꾸기 전에 당신의 내면이 이미 새로운 인생을 열어젖히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힐이 남긴 메시지는 단순하고 명확하다. 잠재의식을 다시 쓰는 순간 새로운 미래가 열린다. 그리고 그 새로운 미래는 지금 당신의 내면에서 시작되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극명하게 드러난다. 전자는 작은 문제에도 쉽게 부서지고 일상이 불안정하며 목표에 집중하기 어렵다. 후자는 외부 상황이 어떠하든 내면의 흐름을 유지하고 목표에 일관되게 다가가며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선택을 계속해서 쌓아간다. 힐은 말했다. 감정에 반응하는 사람은 세상에 지배받지만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된다. 그리고 당신이 어느 쪽에 서 있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나폴레옹 힐이 평생 연구한 수많은 성공가들 사이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다. 그들은 누구보다 강해 보였지만 그 힘은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정신적 중심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었다. 힐은 이 중심을 무너질 수 없는 핵심 초래이라고 불렀다. 외부 환경이 흔들릴 때도, 감정이 요동칠 때도, 누군가의 말이나 시선이 마음을 찌를 때도 이 중심은 흔들리지 않는다. 중심은 감정의 폭풍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게 해주는 내면의 나침반이다. 그리고 힐은 강조했다. 정신적 중심이 있는 사람만이 감정의 파도를 지날 수 있다. 정신적 중심을 가진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기준이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인의 시선, 사회의 기준, 순간적인 감정에 따라 마음의 균형을 잃는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하루를 무너뜨리고 작은 실수가 자신 전체를 부정하게 만들며 감정이 한 번 요동치면 그 감정이 진실인 것처럼 행동한다. 하지만 중심이 있는 사람은 반대로 움직인다. 그는 외부의 소음을 들으면서도 그 소음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잃지 않는다. 감정이 밀려오더라도 그 감정이 나 자신이라고 착각하지 않는다.
그는 감정을 바라볼 수 있는 거리감을 가지고 있고 그 거리감이 곧 중심의 힘이다. 힐은 이것을 내면의 자립성이라고 말했다. 정신적 중심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매우 조용하고 은밀하다. 그것은 갑작스러운 깨달음이나 극적인 결심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일상의 사소한 순간들, 불안이 올 때 잠시 멈추는 훈련, 감정이 흔들릴 때 숨을 고르는 습관, 선택의 기로에서 자기 자신에게 다시 묻는 행동, 이 반복되며 중심은 천천히 단단해진다. 이런 반복이 쌓이면 어느 순간 외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마음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 상태에 도달한다. 힐은 이 순간을 내면의 뿌리가 깊어지는 때라고 불렀다. 뿌리가 깊으면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나무는 쓰러지지 않는다. 중심도 마찬가지다. 정신적 중심이 있는 사람은 감정을 억누르지 않는다. 그는 감정을 느끼되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 감정을 통제하려 하기보다 감정을 이해하고 감정이 올라오는 원인을 바라보며 감정이 지나갈 때까지 중심을 유지한다. 이 태도는 감정이 당신을 삼키지 못하게 한다. 힐은 이런 사람들을 감정 위에서 사는 존재라고 표현했다. 그들은 감정을 밟고 올라서서 더 넓은 시야로 삶을 바라본다. 그래서 그들은 문제 속에서도 길을 보고 혼란 속에서도 방향을 찾으며 감정의 어둠 속에서도 끝내 자신의 빛을 잃지 않는다. 힐은 이렇게 말했다. 정신적 중심이 있는 사람은 어떤 폭풍 속에서도 앞을 본다. 중심을 만드는 것은 선택이고 중심을 지키는 것은 훈련이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궁극적인 자유다. 그리고 감정의 파도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정신적 중심이다. 감정은 결코 갑자기 폭발하지 않는다. 감정은 아무 이유 없이 솟구치는 것도 아니다. 감정이 당신을 흔들 때 그 흔들림의 근원은 대부분 현재가 아니라 과거에 쌓여있던 무의식의 잔재들이다. 나폴레옹 힐은 감정이 강하게 흔들리는 사람일수록 그 내면 깊은 곳에 아직 해소되지 못한 기억, 오래된 두려움, 반복된 패턴들이 잠재의식 속에서 잠들어 있다고 말했다. 겉으로는 성숙해 보이고 안정된 사람도 마음 깊은 층에서는 어린 시절의 상처, 과거의 실패, 인정받고 싶었던 순간들의 흔적이 여전히 살아있다. 감정은 그 기억들이 깨어날 때 일어난다. 그래서 힐은 감정을 이해하려면 현재의 사건보다 잠재의식에 저장된 해석을 먼저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간은 사건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때문에 흔들린다. 해석은 감정을 만들고 감정은 현실을 비춘다. 감정이 흔들리는 또 하나의 근본적 이유는 자기 이미지와 현재 상황이 충돌할 때이다. 잠재의식 속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믿고 있는 모습과 현실에서 보여지는 나의 모습이 다를 때 내면은 즉시 불안정해진다. 예를 들어 자신을 강한 사람이라 믿고 살아왔지만 작은 실수 하나에도 크게 흔들리는 이유는 그 실수가 자기 이미지와 모순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자신을 항상 부족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은 작은 성공 하나에도 불편함을 느낀다. 왜냐하면 성공이 자기 이미지와 충돌하기 때문이다. 이 불편함이 바로 감정의 흔들림이다. 힐은 이것을 자기 이미지와 현실 사이의 불일치로 인한 내부 진동이라고 설명했다. 인간의 감정은 자기 이미지와 일치할 때 안정되고 어긋날 때 요동친다. 그래서 감정을 다스리려면 먼저 자기 이미지를 다시 세워야 한다. 또한 감정이 흔들리는 이유는 대부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미래를 통제할 수 없다는 느낌 때문이다. 인간은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해서 불안한 것이 아니라 그 불확실함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기에 불안해진다. 힐은 이런 불안의 정체를 통제의 상실이라고 정의했다. 감정이 흔들리는 순간 내면은 자신이 삶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고 이 두려움이 감정의 파도를 키운다. 그러나 힐은 미래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내면의 방향, 즉 감정이 움직이는 흐름뿐이다. 내면의 방향을 잡는 순간 외부 환경은 더 이상 위협이 아니라 한 단계씩 걸어갈 길이 된다. 마지막으로 감정을 흔드는 가장 강력한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정을 적으로 오해하기 때문이다. 감정을 억누르고 피하고 없애려고 할수록 감정은 더 강하게 반발하며 내면의 균형을 무너뜨린다.
힐은 감정이 폭발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으로 감정을 처리하지 않고 쌓아둔다는 점을 지적했다. 감정은 억눌린 만큼 잠재의식에 저장되고 잠재의식에 저장된 감정은 나중에 더 큰 형태로 돌아온다. 그러나 감정이 들어오는 그대로 바라보고 흐르게 두는 사람은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감정이 아니라 감정에 대한 태도가 바로 흔들림을 만드는 것이다. 힐은 이렇게 말했다. 감정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을 드러내기 위해 온다. 감정이 흔들릴 때마다 그것은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성장의 문 앞에 서 있다는 신호다.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은 그 감정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폴레옹 힐은 감정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잠재의식이 그 감정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라고 말했다. 잠재의식은 감정을 단순한 느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감정이 강해질수록 잠재의식은 그것을 명령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불안에 휩싸인 사람은 잠재의식 속 깊은 곳에서 불안한 상황에서는 멈춰라라는 신호가 자동적으로 설정되어 있고, 분노가 잦은 사람은 위협을 받으면 공격하라라는 패턴이 자리 잡으며, 슬픔이 자주 올라오는 사람은 상실은 반복된다 라는 잘못된 결론을 스스로 새긴다. 감정 폭발이 위험한 이유는 감정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 강도가 잠재의식에 깊이 새겨지기 때문이다. 힐은 이것을 감정에 각인 효과라고 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반대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안정, 침착, 평온함도 반복되면 잠재의식에 깊이 새겨진다. 감정을 조절한다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잠재의식이 받아들일 감정의 주파수를 바꾸는 것이다. 즉, 감정 폭발의 순간에도 중심을 유지하려는 작은 시도, 한 번의 깊은 호흡, 잠시 눈을 감는 순간 자신에게 묻는 이 감정이 진실인가? 라는 질문, 이 잠재의식의 패턴을 서서히 새롭게 다시 써내려간다. 힐은 말했다.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이야말로 잠재의식을 다시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순간이다. 감정이 한순간에 잔잔해지는 경험은 단순한 안정이 아니라 선택의 구조 자체가 달라지는 순간이다. 나폴레옹 힐은 인간이 내리는 모든 선택은 이성보다 감정의 흐름에 훨씬 더 좌우된다고 말했다. 감정이 소용돌이칠 때는 눈앞의 상황이 과장되어 보이고 가능성은 축소되며 위험은 실제보다 크게 느껴진다. 이때 인간은 본능적으로 피하고 숨고 멈추는 선택을 하게 된다. 하지만 감정이 잔잔해지는 순간 잠재의식은 과장된 위험 신호를 거두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기 시작한다. 그러면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이전에는 두려워서 다가가지 못했던 길이 가능성으로 보이고 부담스럽게 느껴졌던 결정이 다음 단계로 보이며 포기하고 싶었던 일이 지금이 맞는 때처럼 느껴진다. 감정이 안정되면 사고도 확장되고 사고가 확장되면 선택이 성장의 방향으로 기울기 시작한다. 힐은 이것을 내면이 잔잔해질 때 운명이 조용히 방향을 튼다고 표현했다. 인간은 감정에 흔들릴 때는 늘 같은 선택을 반복하지만 감정이 잔잔해지면 전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결국 감정을 다스린다는 것은 미래를 바꿀 선택을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되찾는 것이다. 나폴레옹 힐은 침착함이 타고나는 성질이 아니라 조용한 반복으로 길러지는 능력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갑자기 평온해질 수 없고 감정이 폭발하는 상황에서 하루아침에 중심을 잡을 수도 없다. 침착함은 작은 순간들의 누적이다. 감정이 조금 흔들릴 때 잠시 멈추는 습관, 불안이 올라올 때 즉시 호흡을 고르는 습관, 마음이 복잡할 때 단 30초라도 자신에게 집중하는 습관, 이 작은 훈련들이 반복되며 내면의 신경 구조가 서서히 재편된다. 그리고 어느 날 예전 같으면 크게 흔들렸을 상황에서도 이상할 만큼 고요함을 유지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힐은 이것을 내면의 근육이 길러지는 과정이라고 표현했다. 근육이 반복된 힘쓰기에서 자라듯 침착함도 반복된 고요함 속에서 자란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성이다. 오늘 1분, 내일 1분, 또 다음날 1분. 이 짧은 순간들이 쌓여 마음의 기준을 바꾸고 감정의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새로운 기본 상태를 만들어낸다. 힐은 말했다. 침착함은 훈련의 결과이며
침착한 사람은 어떤 감정도 자신을 무너뜨리지 못한다. 나폴론 힐은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일상 습관들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 습관들은 극적인 것도 아니고 엄청난 의지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작고 반복 가능하며 누구나 실행할 수 있는 행동들이다. 첫 번째 습관은 아침에 마음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다. 감정에 흔들리는 사람은 하루를 감정에 맡기고 시작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하루의 첫 순간을 스스로 통제한다. 1분이면 충분하다. 오늘 나는 어떤 감정의 상태로 움직일 것인가? 이 질문 하나가 하루 전체의 감정 흐름을 안정시키는 토대가 된다. 두 번째 습관은 반응하기 전에 숨 쉬는 것이다. 감정은 빠르고 호흡은 느리다. 감정이 치솟는 순간 단 몇 초의 깊은 호흡만으로도 잠재의식은 위기 아님을 인식하고 즉시 안정 모드로 전환된다.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은 즉시 반응하고 감정을 지배하는 사람은 먼저 호흡한다. 세 번째 습관은 혼자만의 침묵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다. 힐은 모든 성공가들이 하루 중 반드시 짧은 침묵 시간을 가진다는 점을 발견했다. 이 침묵은 감정의 소음을 제거하고 잠재의식의 흐름을 정렬하며 내면의 공간을 만든다. 이 공간에서 감정은 강도를 잃고 생각은 명료해지며 결정은 더 안정적으로 내려진다. 네 번째 습관은 감정을 기록하는 것이다. 쓰는 행위는 감정을 외부화시키고 외부화된 감정은 즉시 힘을 잃는다. 잠재의식은 더 이상 그 감정을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마지막 습관은 자기 자신을 관찰하는 자세이다. 감정의 파도가 올 때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다. 지금 이 감정은 사실인가? 아니면 잠시 지나가는 신호인가? 이 질문 하나가 감정의 흐름을 바꾸고 그 흐름이 선택을 바꾸며 선택이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 힐은 말했다. 습관은 감정을 넘어서게 하는 달이다. 나폴레온 힐은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 단순히 마음을 차분하게 유지하는 능력이 아니라 운명의 흐름 자체를 바꾸는 근본적인 힘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간의 삶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은 대부분 외부 사건에서 오지 않고 감정을 다루는 방식이 바뀌는 순간 조용히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감정이 당신을 지배할 때 당신은 과거의 패턴을 반복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 하지만 감정의 방향을 스스로 잡기 시작하는 순간 잠재의식은 더 이상 두려움을 기준으로 선택을 만들지 않고 가능성과 확장을 기준으로 새로운 길을 만들어간다. 이것이 힐이 말한 감정 통제는 곧 자기 운명 통제라는 의미다. 감정을 통제하는 사람은 목표를 향해 일관되게 나아가며 흔들리지 않는 태도는 주변 환경을 재구성하고 결국 기회가 그 사람에게 끌려오듯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감정이 고요해지면 사고는 깊어지고 사고가 깊어지면 선택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면 현실의 구조가 완전히 바뀐다. 즉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스스로 설계하고 그 미래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다. 힐은 이렇게 말했다. 감정을 지배하는 사람은 결국 인생을 지배하게 된다.